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기획전시를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오윤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조선시대 한양 견평방으로 현재 청진동, 공평동, 인사동 일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한양의 중부 견평방에 있던 지역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흔적들과 집터, 여러 가옥들을 문화기관으로 조성해서 시민분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이렇게 보면 전시관 입구가 정말 예쁘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전시 주제에 맞게 저희가 입구를 이렇게 집 모양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붕하고 그다음에 담장을 저희가 표현을 해서 전시의 느낌을 보다 친밀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양의 핫플레이스 견평방 가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큰 지도가 있어요. 어떤 지도인가요? 네, 지금 보신 지도는 수선전도라고 해서 옛 서울을 그린 지도입니다. 수선은 수도라는 의미인데요. 이 지도는 조선 후기 때 지도로 조선 후기 때 한양의 그런 여러 시설이라든지 주변 관청 그리고 물길, 주변 산세라든지 한양의 전반적인 것을 그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속에 견평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 견평방은 한양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견평방의 서쪽으로는 경복궁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종묘가 있었고 가운데 큰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남대문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한양 정중앙에 위치해 있네요. 견평방의 지역에는 중인들, 그 중에서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 한양의 집들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제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부 수도 한양의 가옥에서는 한양에서 추진된 가옥 관련 정책을 다루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양의 땅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백성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 정책을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주택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에서의 주거지 부족은 조선시대 내내 일어났습니다. 네, 주거지 마련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네요. 그럼 그 당시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관련된 얘기는 옆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백성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급 정책과 규제 정책을 병행해서 사용했는데요. 먼저 빈 땅을 무료로 나누어줘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주요 시설 이내 얼마 정도의 거리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 경국대전에 보면 규정을 해놨습니다. 혹시 여기 이 표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표는 한양에서 신분별로 지을 수 있는 집의 규모와 그다음에 면적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네, 격차가 꽤 크네요. 네, 여기 보시면 간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한 칸을 의미합니다. 한 칸은 지붕과 지붕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신분별로 집의 크기와 건축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집이 지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면은 한성부라고 해서 지금의 서울시청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 관청이 가옥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주거 정책들이 세워졌는데 그 규정들이 잘 지켜졌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 규정들은 조선시대 내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조선 후기 때 한양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조선 초에는 20만 정도의 한양 인구는 조선 말이 되면은 3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0만이나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인서울 현상이 당시에도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약용이라는 학자를 아시나요? 네, 정말 유명한 학자시잖아요. 예,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는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서 아들들한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은 비록 유배를 와 있지만은 너희들은 절대로 서울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바램을 편지로 남겨놨고요. 그리고 박재가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양에는 모든 물자와 인물이 모이기 때문에
한양으로 가 살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바램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지금이랑 네. 똑같은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가셔서 한양의 가옥이 부족하게 된 현상 중에서 조선시대 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양에서만 발생했던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현상인가요? 여가탈입이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가탈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반이 신분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집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가탈입을 처벌하는 규정이 이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보시면 여가탈입을 행한 사람은 3년 동안 유배를 보낸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구상을 하니까 보기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겠네요. 네, 네, 선생님, 여기 굉장히 긴 유물들이 있는데 어떤 유물인가요? 견평방에 있었던 어느 한 가옥의 거래 과정 동안 발생되었던 문서들을 모아놓은 유물입니다. 1631년부터 1732년까지 거래되었던 그런 과정을 모아놓은 자료인데요.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집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매도인이 그 계약서를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성부 지금의 시청에 가서 내가 이런 계약을 해서 이 집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성부에서는 당시 계약서가 작성될 때 있었던 증인들을 불러서 이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위반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물 안에 그 내용이 다 적어져 있는 건가요? 네, 이 유물을 보시면은 당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이라든지 증인의 이름, 그리고 어떠한 것을 물어보고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먼저 보시면은 이 견평방 지역이 한양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 비싸면 3배 정도 땅값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100년간의 거래 과정을 나타낸 문서다 보니까 이 집의 변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집이 증축되는 과정이나 그 집의 필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한양의 부동산 관련 그런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문서네요. 예. 예, 다음은 지금도 저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 한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양의 공인중개사는 어떤 분이 하셨나요? 예, 한양의 공개중개사는 주로 그 말에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고 사적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양에서 집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고 지금처럼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법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는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선 말기 때 되면은 이제 대한제국 때 고종이라는 왕이 이 제도를 공식화해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조선시대 각해라고 하는 이런 공인중개사들은 한양에만 있었고요.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게 한양과 지방의 차이점이네요. 예, 그만큼 한양의 주거지 부족 문제는 조선 말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해란 제도도 생겨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각해라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풍자하는 기록이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각해라는 사람들은 거래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를 이렇게 풍자를 해놓았고요. 지금 보신 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기 전에 각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습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한 보고서가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생기고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공인중개사가 이런 딱 법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보신 이반이라는 그 거래 증명서에는 각해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각해라는 제도가 공식화되면서 이제 집을 거래할 때 공식 문서에는 각해라는 사람들의 서명이, 각해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네, 각해가 공식화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당 수수료를 챙기는 게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공식화되었지만은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한양의 핫플레이스, 견평방에 어떤 집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견평방 지역이 아까 청진동, 공평동 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을 개발하면서 발굴 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260여 개 정도의 가옥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특징적인 곳 세 곳을 선정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일반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좁은 터에 지어졌고요. 네. 아나운서님 보시기에는 이 집이 몇 채로 보이세요?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 아, 이번 집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집은 두 채로 지어져 있는데요. 아, 정말요? 예, 이렇게 큰 집 한 채와 작은 집 한 채가 붙어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넓게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협소한 지역에 집이 여러 채가 들어가다 보니 이런 식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옥의 그런 뭐 온돌방이라든지 대청 그런 기본적인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 있네요. 그래서 비록 좁은 땅에 지어졌지만은 저희가 흔히 아는 한양의 특징적인 시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다 밀집돼서 다 갖추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집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동하셔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집은 저희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집 중에 제일 좋게 표현을 했어요. 방금 보셨던 집하고 차이점을 좀 혹시 발견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집에는 예. 초가집이 있었는데 예. 여기는 다 기와지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집을 발굴했을 때 주변의 집보다 좋은 돌을 썼고요. 그 다음에 터라든지 흔적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이 의금부 담장이거든요. 그래서 의금부 담장 뒤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는 이 집을 의금부 관리가 살았던 집이라고 설정을 하고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견평방 가옥의 특징적인 하나가 한양의 다른 지역보다 기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평방 지역에는 상인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좀 다른 지역, 한양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집을 지을 때 좀 비싼 건축 자재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다른 지역보다 네. 견평방 지역이 더 부자가 많았다는 네, 것도 맞습니다. 맞죠? 네, 돈이 잘 돌았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견평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옥 중에 지금으로 치면 주상복합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시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견평방의 상인들은 견평방에 있는 시전이라는 상업시설의 주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식으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상업시설에 직접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기도 했었거든요. 큰 도로가가 있는 전면에는 상업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 뒷면에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에는 창고가 조성되어 있고요. 뒤에는 온돌방이라든지 그런 헛간, 뭐 주방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당시에 시전에 살던 견평방 사람들은 주거 생활과 사업 활동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바로 옆에 산다는 걸로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옆이라기보다는 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도로가 종로거든요. 지금은 예, 종로인데 옆에 보면은 기와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에는 상업 활동을 하던 시설이 있었고 후면에는 그 상인이 거주하던 공간이 있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사진으로 보니까 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평방에는 다양한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주거지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 마지막 공간에 그 흔적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네, 선생님. 이곳에서는 견평방의 변화 과정과 가옥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이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과거 한양의 핫플레이스였던 견평방은 구도심으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청진동과 인사동, 봉평동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서 발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발굴 과정 중에 당시 견평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변화과정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은 견평방 일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체를 다 둘러봤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집의 단순히 주거의 기능도 있지만은 집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다시금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지금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집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형태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시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옛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거 형태와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에 새삼 놀랐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5월 2일까지 진행하는 한양의 견평방 가옥을 통해 여러분들도 옛 한양의 중심부 견평방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